비트겐슈타인의 스승이었던 러셀을 소개해드립니다. 러셀은 당대 천재로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러셀은 과학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때 초과 노동력에 합당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시대를 앞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기계의 도움으로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여유로움이 늘어나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현 시대는 정책은 그의 사상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작합니다. 1. 성장과정. 사랑, 지식, 연민의 철학자. 러셀은 사회운동가의 모습으로 폭력과 분쟁 해결에 앞장섰고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 회복을 호소했다. 사랑과 지식과 인류애로 점철된 한 철학자의 인생이 있다. 권위를 우스워했고 여인을 사랑했으며 지식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전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다. 영국의 수학자, 철학자이자 수리논리학자, 역사가, 사회비평가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그는 그의 일생의 여러 부분에서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 순으로 자신의 이상을 생각해왔으나 자신이 이 중 어느 쪽도 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잉글랜드에서 보냈으나 그는 웨일즈에서 태어났고 97세에 거기에서 사망했다. 러셀은 1900년대 초반 이상주의 반대운동을 일으켰으며 그의 선배 프렉의 동료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분석 철학의 창시자 중 하나로 꼽히며 20세기의 선두 논리학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수학을 이용해 논리학의 기틀을 닦고자 한 시도이다. 그의 철학 에세이는 철학의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의 저술은 논리학, 수학, 집합론, 언어학 철학 중에서도 언어철학, 인식론, 형이상학에 영향을 주었다. 러셀은 당시의 반전운동가로서 크게 활약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지지했으며 반제국주의 운동가로도 활약했다. 러셀은 1차 세계대전 때 반전운동으로 인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이후 히틀러에 대한 반대운동과 스탈린주의자,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했으며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는 핵무장 반대운동에도 열렬히 참가했다. 1950년 러셀은 인본주의와 양심의 자유를 대표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저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러셀의 부모는 당시 정치 사상의 극단적인 쪽이었다. 러셀의 아버지 존 러셀은 무신론자였으며 아이들의 가정교사와 자신의 아내 간의 정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부모 양쪽 모두 당시 사회 분위기에 앞서가는 산하 제한의 지지자였다. 아버지 존 러셀의 무신론은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게 러셀의 대부를 부탁하는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밀은 러셀의 탄생 이후 얼마 안 가 사망하지만 그의 저술은 러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유년기 조부모의 양육. 러셀은 조부모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유년기의 대부분 동안 러셀은 할머니인 러셀 백작 부인의 돌봄을 받았다. 당시 러셀 백작 부인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이었으나 종교 이외의 부분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여 다윈 사상의 지지자였으며 버트런드 러셀에게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시각을 키워주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성서 이야기인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는 러셀의 좌우명이 되었다. 당시 러셀이 살던 곳이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분위기였는데 러셀의 형 프랭크는 저항했으며 버트런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생활했다. 고독. 러셀의 사춘기는 굉장히 고독했으며 그는 몇 차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회고한다. 러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자신의 주된 관심사는 종교와 수학이었으며 수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서술한다. 그는 집에서 몇 명의 가정교사에게 교육받았다. 그의 형은 러셀에게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르쳐 러셀의 삶을 극적으로 바꾼다. 대학 시절과 초기 활동. 러셀은 1890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그는 화이트헤드와 친분을 맺는다. 러셀은 수학과 철학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케임브리지 졸업하고 러셀은 1896년 자신의 전 생애에 걸친 정치, 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독일 사회민주주의를 출간하고 이어서 같은 해 런던 경제대학에서 독일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다. 그는 1937년 이곳에서 다시 권력의 과학을 강의하기도 한다.
사회개혁 운동가로도 활동했다. 1910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강사가 되었고 여기서 오스트리아의 공학도였던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을 만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곧 그의 박사과정 학생으로 들어오게 되며 러셀은 그를 천재이며 자신의 논리학의 후계를 이을 사람으로 평가했다. 비트겐슈타인에 매료된 러셀은 많은 시간을 비트겐슈타인의 다양한 공포증과 우울증을 돌봐주는데 보내게 된다. 이것이 상당히 러셀의 기력을 소모했지만 러셀은 굽히지 않고 비트겐슈타인에게 학문을 하도록 권유했으며 1922년 비트겐슈타인의 대표 저작 중 하나인 논리철학논고를 출판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 1차 대전 전쟁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그의 철학적 아이디어를 재해석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1차 세계대전 중 러셀은 몇 안 되는 전쟁 반대론자로 활동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해고되며 100파운드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러셀은 감옥에 가기를 희망하여 이를 내기 거부했으나 정부에서는 러셀의 책들을 압수해 경매에 붙여 벌금을 징수하였다. 압수된 서적은 러셀의 친구들이 구매했으며 러셀은 케임브리지 경찰에 의해 압수됨이라는 낙인이 찍힌 킹 제임스판 성서를 기념품으로 간직한다. 러셀은 1919년 복직되었으나 1920년 강사직에서 물러났고 1944-1949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후 미국이 영국 편으로 참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강연을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브릭스튼 감옥에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918년 9월 석방된다. 2차 대전 러셀은 처음에는 히틀러를 패배시키는 것보다 전 세계에 걸친 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나치 독일에 대한 재무장을 반대했으나 1940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전 유럽을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영구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에 자신의 시각을 바꾸게 된다. 1943년 그는 정치적으로 상대적인 평화주의를 제창한다. 전쟁은 언제나 거대한 악행이지만 히틀러의 나치 독일 같은 특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덜 나쁜 악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활동 이후 1944년 귀국하여 모교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 1945년 원자폭탄이 발명되자 그는 수소폭탄의 발명을 예언하고 핵무기 반대 운동과 함께 세계 평화 운동을 벌였다. 서양 철학사 기독교 비평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비롯해 많은 저서를 남겼다.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수학자로서 출발하여 수학 원리를 통해 수리 철학 및 기호 논리학에 공헌하였다. 철학, 정치, 교육, 인생 등에 관한 평론도 있다. 주요 저서로 수리 철학, 서설, 정신의 분석, 서양 철학사 권력 등이 있다. 학문적 업적, 분석 철학 러셀은 분석 철학의 창시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선구자적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받는다. 20세기 초에는 헤겔에 영향받은 이상주의에 반대했고 30년 뒤에 이는 비엔나에서 논리실증주의자들에 의해 형이상학 반대를 반복했다. 논리와 수리 철학 러셀은 근대 수리 논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콰이는 러셀 자신의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러셀의 첫 수학에 관한 책은 기하학기초론에 관한 에세이 1897이다. 이 작품은 칸트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 러셀은 자신의 책이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스키마를 받아들일 여유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칸트의 수학과 기하학을 완전히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최초의 작업에 대해 거의 중요성 없다는 평가를 했다. 그는 또한 시비를 증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증을 거스르는 데 있다. 서양 철학은 모두가 그리스 철학이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와 우리를 맺어주는 유대를 단절하면서 철학 사상을 즐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칸트는 논박되는 것보다 오해를 받는 것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철학자를 무시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롤로그 철학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철학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과학은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한다. 스스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점쟁이가 이미 준비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탐구하고 때때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과업이다.
철학의 존재 이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존재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어려운 문제를 연구할 때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배우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들이 철학을 다루는 방법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철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살다 죽을 인간, 그 필멸의 운명이지만 진보를 거듭해 나가는 것, 그것은 철학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주와 사물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을 찾아가는 인간의 눈물. 겨운 노력이 결국 삶을 살아갈 만한 도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1장.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 철학의 탄생. 오늘날의 철학과 과학은 그리스인 발명한 것이다. 둑이 터진 것 같은 이지적 활동을 낳은 어머니, 곧 그리스 문명의 발흥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눈부신 사건 중의 하나이다. 결국 그리스인의 성격의 두 가지 면, 즉 질서 바르고 합리적인 면과 제어할 수 없는 본능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계를 변혁시킬 수가 있었다. 니체는 이 두 요소를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인간을 배반하지 않는 예측 가능성과 본능을 거스르지 않는 예측 불가능성. 그리스 철학의 바탕에 있는 근본 사상은 로고스이다. 이것은 특히 말과 규칙을 뜻한다. 선악의 이원론과 조화와 부조화의 이원론. 정신과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유와 필연의 문제가 있다. 게다가 사물이 하나냐 많으냐, 단일이냐, 복합이냐에 대한 우주론적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혼돈과 질서, 무한과 유한의 이원론이 있다. 밀레토스의 탈레스는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철학과 과학이 시작되었다. 자세히 보면 마치 공상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의 물질이 여러 가지 집합 상태에서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훌륭한 업적이다. 지구 내의 모든 물질의 질량과 에너지가 순환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무엇으로 인식한 최초의 사유가 아니었겠는가. 신에서 김용규 선생은 말했다. 만물의 궁극적 요소 만물의 근거가 되는 것. 탈레스는 물,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피타고라스는 수와 질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 아낙시만드로스는 진료를 무한한 것, 곧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무한의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다. 거기에서 세계가 생기고 결국은 그 속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의 어족들이 우리와 같은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 야, 이거 맞는 말이다. 그들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 달라서 그렇지 얼마나 욕을 해대고 있겠는가.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해답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이다. 과연 생각해 봄직한 문제를 가지고 철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밀레토스 학파는 어떠한 종교 운동과도 전혀 결부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모두 당시에 풍미하던 종교적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은 그들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 철학이 나는 기독교 철학이나 어차피 거기서 파생되었지만은 어떤 철학적 사유보다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신이 있다면 말이다. 수학자가 삼각형에 대한 정리를 증명할 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에 그린 그 어떤 도형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도형이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 사이에 구별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확립된 정리는 무조건적이어서 어느 때나 들어맞는다.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며 이에 반하여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은 거칠을 뿐이고 불완전하고 순간적이라고 보는 관점까지 거의 다다랐다. 이것이야말로 피타고라스 학설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 후 이런 생각이 줄곧 신학은 물론 철학 사상까지도 지배했다. 관념이 실제를 지배한 이 삼각형의 사건, 사유는 매우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다. 기독교의 수태고지, 부활 개념도 이와 같은 사념에서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플라톤이 기하학을 모르는 자를 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관념의 기초한 이데아를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념의 공리가 이데아를 믿게 하는 교리이자 도구였으니 말이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일찍이 말하기를 서로 다투는 대립물들은 무한한 것으로 돌아가 서로 침범하던 것을 보상한다고 했다.
피타고라스는 조화의 관념을 낳았다. 실제 세계는 대립하는 경향을 조절해서 평형을 회복한다. 대립물끼리의 다툼의 배후에는 규칙에 따라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하나의 조화가 있는데 이것이 곧 세계다. 이것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 만물은 불의 교환물이며 불은 만물의 교환물이다. 이는 물건이 황금의 교환물이고 황금이 물건의 교환물인 것과 전적으로 같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에 의해 우리는 대립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실은 한 상태에 있는 서로 다른 본질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말 가운데 가장 놀랄만한 것은 선과 악은 하나이다라는 말이다. 그렇다. 홍수의 물과 오아시스의 물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둘 다 물이다. 테러리스트와 독립투사는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사람, 다른 시각일 수 있다. 많은 것을 배워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 많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 그것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오를 범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것은 존재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반해서 파르메니데스는 단순히 그것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이 파르메니데스의 논의의 전반적인 경향이다. 물, 불, 무한자에서 결국 세계를 만드는 근거는 존재라는 인식이 태동한다. 물리적 진료에서 정신적 인식으로 세계는 확장된다. 이데아의 초기적 형태라 할 만하다. 파르메니데스에게서 불변의 소립자들 빌려온 반면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는 끊임없는 운동에 대한 관념을 가져온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중들로부터 눈총을 받았고 바보라고 불렸는데 이 말은 그리스어로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TV에 나와 나 정치와 사회에는 관심 없어요 하며 짐짓 점잔을 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일 게다. 바보. 아시아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법률이 지배자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데 반해 그리스인들은 법이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진보적 사유이지 않은가? 존경이다. 정치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현명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받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번역은 정말 매끄럽지 못하다. 정치를 무시하는 암시로 번역하면 될 것을. 어쨌든 피타고라스는 정치인들을 개무시한 철학자였다. 멋지지 않은가? 상상은 할 수 있어도 정확한 도형은 그릴 수 없다. 현실의 그 어떤 도형도 마음속 이미지에 충실한 모사일 뿐이다. 이것이 후기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론 가운데 하나인 그 유명한 이데아 이론의 요지다.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나? 서양 2000년의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라고. 그 플라톤이 여기서 출발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영혼은 육체의 하나의 조화이며 영혼은 육체에 잘 정돈된 상태의 함수이다. 육체의 조직이 무너지면 육체는 분해되고 영혼도 분해된다. 우리는 영혼을 악기의 현으로 보고 육체를 현으로 둘러싸인 몸통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 우리 주위에 변화하는 세계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 근거 자체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설명의 본질이다. 세계가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 것은 원자의 재배열 때문이다. 원자로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영혼의 새로운 이론을 낳았다. 다른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영혼 구성 요소는 다른 원자보다 훨씬 정교하고 육체의 모든 부분에 배분되어 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죽음이란 해체를 의미하며 개인의 불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견해를 나중에 에피쿠로스와 그의 제자들이 수용했다. 삶의 목적인 행복은 영혼의 균형된 상태에 있다. 유한한 삶의 최대의 행복을 누리자는 주의. 제2장 아테네.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야유한 것. 소크라테스는 인간과 자연의 신비를 파헤치겠다는 주장과 상대방을 어이없게 만들거나 당황하게 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변증법적인 대화 방식, 입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경이적인 아이러니의 외투 속에 슬그머니
숨겨둔 대단한 학식 등과 더불어 아테나의 주민들에게는 유쾌한 마법사 같은 인물로 통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무대에서 신교육의 폐해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니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어보겠다고 작정했다. 온갖 부류의 지식인을 상징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을 선택했다. 바로 소크라테스였다. 시민 법정에 끌려 나온 자는 분명 아리스토파네의 소크라테스였다. 시민 판관들의 머릿속에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이 너무도 뚜렷이 각인되어 있던 터라. 그들은 재판정에 서 있는 소크라테스가 극중 인물과는 다른 소크라테스임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까지 버트런트 러셀 1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에 대한 호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